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본의 아니게 방콕을 하는 시간들이 많아졌습니다. 젊은이들은 갑갑함을 이기지 못해 클럽으로 영화관으로 나온다는 소식이 한국뿐 아니라 독일, 프랑스, 미국에서도 들리는 것을 보니까 사람 사는 곳은 다 비슷한가 싶기도 한데요. 집에서 무료한 시간을 조금이라도 즐겁게 보내보자는 아이디어들이 SNS를 통해서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인스타그램, 스포티파이,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 등을 통해서 랜선 만남이나 대화, 공연, 심지어 댄스도 한다고 하는데요. 정해진 시간에 영화를 선정해 보고 나서 활발한 토론을 하기도 한답니다. 코로나19 양성 확진을 받은 톰 행크스의 부인이죠. 리타 윌슨 역시 검역, 쿼런틴이라는 제목의 선곡 리스트를 공유했습니다. 그녀의 플레이리스트에는 MC 해머의 You Can Touch This, 또 글로리아 게이너의 I Will Survive 같은 곡들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뮤지션이나 예술가들은 버스킹이나 전시회 대신 SNS를 통해 노래를 발표하고 또 그림을 올리기도 한다는데요. 젊고 가난한 이 예술가들에게는 새로운 공연의 장이 되기도 하나 봅니다. 그런 말이 있죠. Look at the bright side. 밝은 면을 바라보자. 어찌 보면 우울하고 스트레스 받는 일상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이렇게 우리는 소통의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내는군요. 어제 국회에서 11조 7천억 원의 코로나19 추경안이 정부가 제출한 지 12일 만에 통과했습니다. 추경안이 통과되기까지 여야 간의 신경전도 있었고 또 2차 추경 가능성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 통과된 추경 예산 과연 어떻게 쓰일 것인지 기획재정부 안일환 예산실장 연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일환입니다. 네, 이번 추경 어떻게 중점적으로 지원이 되고 어떤 분야에 지원이 되는지 조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 국회 통과된 추경 규모는 11조 7천억 정도 수준인데요. 네. 그 지출 분야는 크게 4가지 분야에 중점 지원될 전망입니다. 네.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역시 방역 체계 보강입니다. 여러 현장에 있는 장비하고 인력 보강은 저희들이 예비비로 그동안 신속히 해왔습니다만은 이번 추경에 음압병상이나 구급차 등 또 마스크 생산 공급 확대 등과 같은 예산을 추가로 넣었고요. 네. 그다음에 현재 가장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에 대한 자금 공급 또 인건비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이 두 번째로 들어갔고요. 네. 세 번째로는 저소득층 소비 쿠폰이나 특별 돌봄 쿠폰과 같이 서민하고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도 반영이 됐습니다. 네네. 마지막으로 이제 지역의 고용 지원 사업이나 지역 사랑 상품권 확대 등과 같이 지역의 경제를 회복시키는 예산도 일부 지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크게 보면은 이제 방역 체계를 위한 것과 그리고 경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고 그 중에서도 방역 체계 보강과 또 경제 부분에서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을 위한 것 그리고 저소득층을 위한 것 그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예산이 포함이 되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예. 네,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입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다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다 보니까 밖에 잘 안 나가고 그러다 보면 이제 소비가 좀 위축이 되고 이런 분들에게 주어지는 이제 지원 어떤 식으로 얼마나 지원이 되는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 크게는 이제 소상공인의 어려운 점 중에 가장 큰 게 자금난입니다. 네. 그래서 정책 자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또 피해 회복하고 영업 재개를 위한 지원, 또 인건비 부담 완화나 지역 경제 소비 회복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 이런 것들이 중요 내용들인데요. 특히 자금 쪽은 소상공인 긴급 경영 안정 자금을 한 2조 7천억 정도 저희들이 준비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한 1.48% 정도의 초저금리 대출이 한 5조 8천억. 그다음에 지역 신보 특례 보정 이런 쪽으로 해서 자금이 추가로 공급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고요. 네. 특별 대구 경북 이런 특별 재난 지역 중심으로 해서는 확진자 격려 등에 따른 휴폐업 또는 이런 거에 따르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방역이나 재개점 등의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일자리 안정자금이라고 있는데 현재 인원당 한 11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 한 7만 원 정도를 추가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서 인건비 부담을 좀 완화하고 지역사랑 상품권을 현재 한 3조 원 수준 발행하는데 이걸 한 6조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함으로써 지역의 소비 회복에도 도움을 주는 그런 지원들이 주로 있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뭐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통해서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도와주는 방안도 있을 수 있고, 예. 또 인건비 부분에서 조금 도움을 주는 것도 있고, 이제 아무래도 또 이게 제일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출, 이제 저리로 대출을 해주는 것. 예. 근데 그런 얘기들을 사실 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너무 오래 걸린다. 예, 예. 신청을 했는데 이게 물론 이제 빨리빨리 이렇게 뭐 몇 주 만에 금방금방 나오기는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너무 오래 걸린다라고 좀 답답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 그거는 최근에 이제 중소기업부에서 네. 조치를 해서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인력도 확충하고 대출 서류도 간소화해서 좀 빨리 하는 방법으로 지금 아마 이미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정책대로 추진되고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예. 네. 사실 이런 일이 생기면은 가장 타격을 많이 입는 계층이 취약계층입니다. 저소득층 그리고 취약계층 생활도 더 어려워지고 뭐 정보도 아무래도 얻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힘든데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을 위한 지원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나요?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은 본인이 뭐 혹시 뭐 소상공업을 하시다가 휴폐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어떤 질병 등에 따라서 가정의 위기 사유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위기 가구로 이렇게 갑자기 가시게 되면 생계 유지가 곤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가구에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2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한 77만 5천 원 정도, 최대 한 6개월 정도 이런 긴급 생계비 지원하는 예산이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라는 예산 이름으로 있습니다. 그걸 이번에 한 2천억 정도 확대해서 수혜자를 대폭 확대했고요. 네. 그다음 이렇게 건강보험료 부담이나 이런 것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으로 봐서 소득 하위 한 20% 되시는 분들까지는 건강보험료를 한 3개월간 50% 정도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그 특별재난지역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감면 수준을 하위 50%까지 대상자를 추가로 확대해드렸고요. 네. 그다음에 피해 지역에 따라서는 이제 고용의 어려움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네. 피해 지역별 여건에 맞춰서 고용 유지를 하거나 사업장 환경 개선 등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용 대응을 할 수 있게 특별 지원 예산을 한 2천억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질병이나 휴폐업 등으로 인한 이제 영업이 곤란해서 이런 경우에 2인 가구 기준으로 이제 생계비를 월 77만 5천 원씩 6번 지급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원래 이제 저소득층인 분들 뭐 취업 자체가 힘든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뭐 좀 더 추가적으로 주어지는 지원은 없나요? 원래 저소득층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네. 이번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이 기초생활수급자분들하고 네네. 그 위에 이제 법정 차상위 가구 해서 한 230만 명 정도 되는 그러한 분들에게는 2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월 22만 원의 저희들이 상품권을 한 4개월 정도 지급을 해서 이분들의 소득도 보완을 하고 또 상품권을 통해서 빨리 지출을 함으로 해서 소비도 좀 촉진하는 그런 명분의 사업을 이번에 넣었습니다. 상품권을 이제 지급을 22만 원 지급을 하기로 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예. 자, 지금 뭐 대구 경북 지역이 이제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되지 않았습니까? 조금 더 특별한 지원이 있을 것 같은데 아까도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언급을 좀 하셨습니다. 하지만 조금 뭐 정리를 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도 됐고 이래서 그런 지역에는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해서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이 된 그런 부분에 예산이 한 이번에 1조 7천억 정도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큰 게 이제 긴급 경영 안정 자금 이런 것들을 위한 재정 보강에 저희들이 한 7천억 정도 배정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재난 대책비가 한 4천억. 네. 그다음에 이 피해 점포 재기 지원, 피해 점포가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재기 지원에 한 2,300억. 그다음에 이 지역에 특히 이제 전기료와 건강보험료 감면,
그런 것들을 하면서 한 1,100억 원 이상.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긴급복지가 대구 경북에 되는 게 한 600억. 이래서 전반적으로 한 1조 7천억 수준의 지원이 그쪽으로 금융지원 플러스 다른 전기료 감면이나 재난대책비 등의 지원이 한 1조 7천억 수준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또 초등학교 그러니까 휴원하고 또 휴교를 했잖아요. 지금 개학이 또 미뤄졌는데 이 부모들의 양육 부담에 대한 뭐 지원이라든지 또 뭐 유치원이라든지 뭐 이런 이런 곳에 대한 기관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습니까? 예,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의 개학이 연기되면 가장 이 돌봄 부분에 있어서 부모들의 부담이 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돌봄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큰 것은 저희들이 이제 7세 이하 네. 아동 수당을 받는 가정에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네. 그래서 한 4개월 분을 저희들이 반영했는데 예산은 한 1조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건 아동에 대한 돌봄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게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근로자분의 경우에는 하루 한 5시간 단축 근무로 이렇게 돌봄을 가정에 와서 하게 되면 월화별 일자리 장려금이라는 고용부의 사업이 있습니다. 네. 거기 임금 감소분을 월 최대 60만 원까지 보전해 주게 되는데 이번에 추경이 한 365억 원을 반영을 해가지고 총 한 2만 명 정도의 근로자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하나 있는 제도가 가족 돌봄 휴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그 가족 돌봄 휴가는 원래 10일간 무급으로 근로자가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요. 네네. 이번에 이 돌봄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근로자에게 최대 5일간 하루 5만 원씩 25만 원 정도는 돌봄 비용을 유급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을 둔 어머니들은 또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7세 이하만 이거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네, 예. 사실 뭐 초등학교 저학년 뭐 8살, 9살도 사실 힘들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도 있더라고요. 예,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뭐 예산이 워낙 이것만 해도 1조 원이 드는 엄청난 규모의 예산이고 그래서 조금 더 어릴수록 부모님들의 또 손이 더 많이 가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뭐 여러 가지 그것상 일단 아동수당 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게 됐다 이렇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2차 추경 이야기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정말로 이게 다 이야기가 되어 가고 있는 것인지 궁금한데요. 예, 추경 예산을 어제까지 국회에서 굉장히 심도 있게 심의해서 우선 11조 7천억 원의 추경 예산을 마련했기 때문에 이 추경 예산은 하루빨리 집행을 해서 수혜자분들께 빨리 예산이 가도록 하는 게 우선적인 정부의 임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선은 이 설립해 주신 예산의 집행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2차 추경에 대한 논의는 없는 건가요? 예, 우선은 저희들 이제 확정된 예산의 집행에 정부가 집중을 두고 있다 이렇게 먼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예.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안일환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는 가운데 외신에서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 능력에 호평을 보낸 적이 있죠. 그중에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신속하게 검진도 하고 또 이용하는 분들과 의료진 간의 바이러스 전파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드라이브스루는 차량이 없는 분들은 이용할 수 없다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이 없는 분들도 간편하게 코로나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이른바 워킹스루가 개발이 돼서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지난 16일부터 워킹스루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는 김상일 H플러스 양지병원 병원장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워킹스루 어떤 것인지 설명을 조금 해주시죠. 네, 쉽게 얘기해서 1인 감염 안전 진료 부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공중전화 박스를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환자는 안에 들어가고 의료진은 이 박스 밖에 위치를 해서 네네. 환자와 의료진을 완전 물리적으로 분리해서
문진, 진단, 상담, 검체 채취 등을 하는 부스를 이야기하면 됩니다. 이 공중전화 박스 안에 긴 장갑이 안으로 들어가 있다, 붙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공중전화 박스 같은 것에 이제 뭐 구멍 같은 게 있는 건가요? 그래서 그 의료진이 거기에 뭐 손을 넣고 뭐 이렇게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박스가 또 좀 특별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네. 뭐 특별할 거는 없고요. 네. 네, 딱 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작은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음압이 걸려 있고 또 네. UV 램프로 계속 살균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그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 여쭤본 거예요. 음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게 살균이 되어서 굉장히 안전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네. 네, 이제 어떻게 해서 이 워킹스로 개발을 하게 되신 건지 어떻게 아이디어를 얻으신 건지 궁금한데요. 네, 일단 코로나19 사태가 이렇게 길어질 줄은 아무도 아마 잘 몰랐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선별진료소가 상당히 운영이 장기화되면서 인력이라든지 방호복이라든지 이런 자원이 계속 한계에 이르렀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의료진들은 레벨 D 복장을 하고 계속 환자를 만나는 과정이 매우 긴장되고 피로도가 네. 증가하는 상황이었고요. 또 최근에 드라이브스루 기사를 보면서 차가 없는 시민들, 보행을 해서 내원을 하시는 환자분들이 우리는 좀 더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없을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저희가 그 실험실 도구 장비라고 하는 바이오 세이프티 캐비넷 클래스 3라는 장비에서 착안을 해서 이렇게 워킹스루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16일부터 시작을 하셨으니까는 3일 이제 진행을 해보신 거잖아요. 네, 이용을 직접 해본 의료진이나 또 우리 환자분들 반응은 어떤가요? 네, 실제로 일주일간 시험 운영을 하고 이번 주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시행을 아, 하고 그렇군요. 있으니까요. 네네. 꽤 많이 사용을 해본 건데 일단 의료진의 피로도가 감소되고 효율적인 진료가 되어서 좋다. 또 환자는 이 깨끗이 소독된 공간에서 충분한 시간, 이 차분하고 충분하게 의사와 간호사에게 진료받을 수 있어서 좋았다. 이런 평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거기서 워킹스루를 통해서 이 검사를 하고 그러더라도 의료진이 방호복을 입고 있지 않는가요? 네, 방호복은 네. 아직 입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떤 부분에서 의료진이 피로도가 감소를 했다라고 하는 건지 좀 궁금한데요. 일단 직접 대면을 해서 진료를 하는 과정 중에 이제 환자가 부득이하게 재채기나 기침을 하는 경우에는 네, 그대로 바로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방호복을 입는다 하더라도 이제 본인의 얼굴을 만지거나 하면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런 점들이 상당히 피로감을 주고 긴장되게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워킹스루 진료소라는 것은 완전 물리적으로 분리됐기 때문에 환자랑 실제 거리는 매우 가깝고 충분히 이야기를 인터폰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도 비해서 그런 게 이제 얼굴에 튈 수가 없기 때문에 매우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이제 물리적으로 접촉이 일단은 차단이 되니까 심리적인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 좀 드네요. 네. 자, 이 워킹스루 그러면 하루에 몇 명 정도 검사를 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빨리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네네. 8시간 운영 기준으로 해서 사실은 기존에 한 8명에서 9명 정도 검체 채취가 가능했던 것에 비해서 네. 이제는 하루에 거의 7, 80명 이상의 검체 채취가 이제 소화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우, 거의 7배에서 10배 이상 네네. 증가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네. 그렇군요. 자, 지금 뭐 다른 병원에서도 이게 환자하고 의사를 이제 분리를 해서 검체 채취를 하는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다른 곳에서 운영하는 선별진료소와 또 우리 양지병원에서 하는 거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요. 네, 일단은 저희는 부스 내부가 매우 컴팩트하게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소독할 면적이 작아지기 때문에 적어진 만큼 되게 꼼꼼하고 빠르게 소독을 할 수가 있어서 좋고요. 또 환기에 드는 시간도 매우 적어집니다. 그리고 여러 부스를 이어붙여서 진료를 하기 때문에 물론 부스 간은 정확하게 차단이 되어 있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의사 한 명이 환자 여러 명을 빠르게 진료하고 검체 채취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뭔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네, 막 상상 속에 사진 제가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려보니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네. 많이 드네요. 자, 네. 지금 이제 3일, 물론 이제 그 전에 시험 기간이 있었긴 했지만 네. 본격적으로 도입이 된 게 3일이잖아요. 네. 다른 곳에서도 이거 뭐 노하우를 좀 공개해달라, 뭐 같이 공유하자, 뭐 이런 연락이 올 것 같아요. 네, 지금 저희는 전혀 기대를 못했는데 참 네. 많은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얼추 한 20여 곳 정도 연락이 왔고요. 어우, 대형 병원, 중소병원, 또 의료원 가리지 않고
또 많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업과 또 기타 연구소라든지 기관 등에서도 연락이 왔고요. 또 각 지자체에서도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어디서 이거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친절하게 다 가르쳐 주시죠? 네네. 네. 저희는 이 노하우를 지금 다 여러 군데 공유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듣고 나니까 굉장히 장점이 많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래도 이런 부분들은 좀 보완해 나갈 것이다라는 계획도 있으실 것 같아요. 우선 그래도 필요할 수밖에 없는 이 환자 대기 공간, 진료 전에 대기 공간을 좀 더 넓게 확보하지 못하는 부분은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개선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요. 네. 또 더 효율성을 올리는 방법도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단지 불안해서 본인이 이제 검사를 원해서 오시는 분들을 소화할 정도는 지금 현재 되지를 못하고 있는데 저희가 인력 투입을 하고 효율성을 올려서 또 소독 및 환기 과정을 좀 더 단순화해서 더 많은 환자들을 소화하려고 지금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대기 공간이라고 하시면 이제 그 진료를 받기 전에 검체 치체를 진료 하기 전 전에 대기 공간. 네네. 네, 이게 아무래도 이제 공중전화 부스 방식으로 이렇게 쭉 놔다 보니까는 공간을 좀 많이 차지할 것 같기는 하네요, 그게. 네, 그쪽 공간은 네. 많이 차지하는 않는데 네. 환자가 대기하는 천막 같은 공간이 아무래도 필요하다 보니까 그런 공간을 계속 병원 공간이 이제 한계가 있어서 많이 넓힐 수가 없으니까 그런 점은 좀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좋은 아이디어 이렇게 많이 공유를 해주시니까 복 받으실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상일 H+ 양지병원 병원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해외 뉴스 알아보는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전주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경제가 네. 상당히 위태롭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 이거는 뭐 글쎄 뭐 우리나라도 오늘 굉장히 안 좋았지만 지금 네. 뭐 유럽도 굉장히 상당히 안 좋은 것 같고 전 세계가 다 지금 예. 복합 불황에 빠진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경기 부양책을 네. 지금 계속 내놓고 있는 거죠, 각국 정부가.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 미국하고 일본이 일종의 뭐 돈을 살포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상.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지원 규모가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1,200조 원에 달하는 경기 부양 지원책을 이제 의회랑 협의를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 7천억 달러를 지원한 적이 있거든요. 미국 네네. 정부가. 근데 그걸 훨씬 더 넘어선 규모가 되겠습니다. 임금 근로자들에 대한 대규모 세금 감면, 뭐 항공업계도 지원을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소규모 사업자 지원액 뭐 이런 내용이 담겼는데 특히 미 국민들에게 직접 수표를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한테 집에 머물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사업장도 강제 폐쇄하고 있고 네네. 그래서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을 하지 못하고 있고 노동자들은 수입이 없어서 곤란을 겪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막아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일단 정확하게 어느 정도를 지급할까는 결정이 되지 않았는데 한 1,000달러 우리 돈으로 한 123만 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네네. 나오고 있어요. 지금 경제학자들 중에 일부가 대부분의 미국 가정들이 저축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돈이 뭐 식료품 같은 필수품 구입에 쓰이거나 임대료 같은 뭐 청구서들을 충당하는 데 사용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미국 사람들이 네.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저축을 열심히 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네, 네. 근데 미국 사람들이 그게 저축을 열심히 안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사실이고. 네. 그래서 이제 저소득층 특히 이런 경우에는 이제 2주에 한 번씩 네. 페이첵이라고 해서 이제 주급 같이 네네. 받잖아요. 그래갖고 그거 가지고 월세도 내고 이제 우린 전세가 없으니까 미국은. 그렇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필요한 거 사고 전기세라든지 이런 걸 이제 그달 그때. 이렇게 막 네. 살아나가는데 이런 식으로 탁 터져갖고서는 갑자기 일할 곳이 없어지거나 하면은 정말로 막막하거든요. 막막하죠. 예, 전기 끊기고 네. 나가야 되고 뭐 이런 일들이 닥치니까 우리랑은 조금 이게 상황이 조금 달라요. 한국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모아놓잖아요. 막 네네. 조금씩이라도. 근데 미국은 좀 약간 그 경제관념이 달라서 네. 뭐 당장 뭐 길 밖으로 나앉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수표를 지원한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일본 정부랑 여당도 국민들에게 최소 14만 원의 우리 돈으로 현금을 네. 나눠주는 정책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전례가 없는 사태니까
그래서 지금 미국하고 일본 의회에서는 일단 여론이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소비 진작이 되고 세수 경제 상황을 두고 일부 반대 의견도 있긴 해요. 왜냐하면 일본에서 2009년에 국민들에게 총 2조 엔, 약 23조 원 규모의 현금을 지급했습니다. 네네. 근데 사용을 하질 않았어요. 그냥 저축하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비슷하죠. 저축하니까요. 예. 안 그래서 쓰고. 소비 지표가 개선되는 상황하고 이어지질 않았기 때문에 이게 과연 효과가 효과가 있겠냐. 있을까라는 그런 회의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죠. 스페인도 뭐 어마어마하던데요. 어마어마합니다. 보니까. 지금 네. 스페인은 왜냐하면 이탈리아 다음으로 상황이 심각한 곳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2천억 유로, 우리 돈으로 274조 원 규모의 구제 금융안을 공개했는데 이 금액이 스페인 GDP의 15%가 넘는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돈을 지금 여기다 이제 어마어마하네요, 쏟아붓는 진짜. 거죠. 긴급 대출, 신용 보정, 직접적인 재정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고 절반을 기업 대출에 쓴다고 그래요. 네. 지금 어려우니까. 그리고 영국 정부도 3,300억 파운드, 약 496조 원 규모를 지원해서 대출 보증 그리고 식당과 영화관 등의 사업세를 1년 면제하는 데 좀 쓰기도 하고 네네. 기업들에게 현금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독일도 5천억 유로 약 687조 원을 지원해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을 좀 주요 대상으로 이제 지원을 할 예정이고 프랑스는 아예 이제 기업이 너무 어려우면 대기업 국유화 가능성까지 어이구. 열어두겠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산업 구조가 바뀌는 일이 네. 생길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독일 얘기를 하셨는데 독일이 또 이게 갑자기 확진자 수가 확 늘어났어요. 그렇습니다. 18일 현재 독일의 확진자 수가 9,257명으로 집계가 됐어요. 사망자가 24명입니다. 네. 독일 확진자 수가 이제 전 세계에서 중국, 이탈리아, 이란, 스페인에 이어서 5번째로 많아지는 국가가 됐어요.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많아진 거죠. 메르켈 총리가 그 얘기를 하지 않았던가요? 독일 인구의 네. 40%가 걸릴 수 있다. 그렇습니다. 네. 60 아니었나요? 60% 네, 였나요? 그렇게 많이 네. 걸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최근 며칠 동안 하루에 1,000여 명씩 확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메르켈 총리가 소속된 집권 기동민주당의 차기 유력한 당권 주자로 꼽히는 프리드리히 메르츠도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정치인도 지금 양성 네네. 판정을 받았고, 그래서 독일 정부가 15일부터 뭐 지금 이웃 국가에서 들어오는 화물, 통근자를 제외한 이동 차단 조치를 이미 내렸고요. 생필품점을 제외한 일반 상점, 공공시설 운영도 금지를 했고 종교단체 활동은 다 제한했습니다. 그리고 호텔에는 관광객 투숙을 금지시켰어요. 그래서 사실상 국내 관광도 막았고 해외 관광도 경고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가지도 말고 오지도 말라는 얘기네요. 움직이지 말라는 결국에는. 얘기죠. 최대한요. 네. 그렇군요. 자, 중국이 이제 좀 잠잠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역유입 환자라고 해야 되나요? 해외에서 들어오는. 네, 해외에서 들어오는 환자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니까 또 막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19일부터 베이징시 당국이 베이징에 도착하는 자국 항공사의 국제선 항공편을 그 서우드 공항에 착륙시키지 않고요. 텐진 같은 인근 도시에 우선 착륙을 시켜서 검역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텐진, 스자장, 타이위안 같은 인근 지역 공항에 이제 내리게 한다는 건데요. 검역을 해서 코로나19 증상이 이제 아니다, 음성으로 확인된 사람은 격리를 하게 되고 양성으로 나오면 치료 조치를 하게 되고요. 네네. 무증상자는 다시 베이징으로 떠날 수 있게 조치를 한다고 합니다. 일단 에어차이나가 19일부터 인천을 포함한 세계 주요 도시에서 베이징으로 출발하는 일부 항공편을 텐진으로 보낼 예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 대사관 관계자, 주중 한국 대사관 관계자가 이게 갑자기 관련 사항을 발표한 거니까 네네. 지금 사실 여부 뭐 중국 측에 문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현재로서는 내일부터는 중국 국적의 항공사만 이런 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내놨습니다. 그럼 더 확대될 수도 있긴 하네요. 외국 국적 항공사에게도 확대가 될 수도 있죠. 네, 상황을 봐서요. 이런 건 좀 미리미리 얘기를 해주면. 그런데 이제 갑자기 자꾸 발표를 하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사실 그 얘기가 있어요. 지금 대만하고 홍콩, 싱가포르가 이제 초반에 잘 막았다라고 네네. 했었는데 요새 역유입 환자가 많이 그렇습니다. 늘어나고 있대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환자 수가 늘어나고 있어서 이게 다시금 네. 그러니까 세컨 웨이브라고 얘기를 하죠. 다시금 이제 재발하는 네네. 그 수준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걱정들이 있고 중국도 아마 그래서 굉장히 좀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어제 하루 동안 13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12명이 해외에서 유입된 환자였어요. 그러니까 중국 내 환자는 1명밖에 없고 12명이 해외에서 들어왔으니까 지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항상 그 얘기가 많았어요. 이게 비말로 네. 이제 감염이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에어로졸이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네. 자, 이제 에어로졸이다라는
뭐 이런 그 주장을 뒷받침한 결과가 나왔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산하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가 실제 환경하고 비슷한 조건을 만들어서 실험을 해봤어요. 네네. 그랬더니 기침을 할 때 나오는 비말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옮겨질 때 최소 3시간 동안 에어로졸에서 생존한 채로 남아서 감염을 시킬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아이고. 플라스틱하고 스테인레스에서는 사흘 후에도 살아있는 바이러스가 검출이 됐어요. 사흘 후에요? 그렇습니다. 오래 가죠. 바이러스가 활동을 중지하는 이른바 비활성화까지 걸린 시간이 종이가 24시간, 구리는 4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공기 중에 떠있는 바이러스 중에 절반이 기능을 상실하는 데까지 66분이 걸렸대요. 1시간 6분 정도 걸렸다는 거죠. 여기서 또 1시간 6분이 더 지나면 남은 50% 중에 절반이 또 기능을 상실한답니다. 그래서 25%만 생존을 네네.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스테인레스에서는 바이러스의 절반이 비활성화 상태로 되기까지 5시간 38분이나 걸렸고요. 플라스틱은 6시간 49분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종이가 놀랍네요. 굉장히 오래 가죠. 24시간. 그러니까 이게 약간 네. 젖는 게 있어서 그런가? 네, 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전 플라스틱이 더 오래 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왠지 좀 으스스해지는데. 아, 네. 플라스틱은 사흘 가는군요. 아, 종이가 하루고. 종이 네, 하루, 네, 네. 플라스틱이 사흘. 네, 사흘. 네. 자, 지금 IOC가 아직은 올림픽에 대해서 뭐 결정을 내릴 시기가 아니다. 네. 어젯밤에 긴급 집행위원회 회의를 열었거든요. IOC가. 그러면 그 얘기는 가짜 뉴스였나요? IOC에서 이미 결정을 했는데 이번에 발표를 안 한다는 것은? 그거를 또 뒷얘기를 어떻게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너무 지금 이 썰들이 오가고 있어서 네, 그러니까요. 이게 어떤 게 정확하게 맞는지 모르지만 일단 공식 발표는 이렇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도쿄올림픽에 대해서 어떠한 극단적인 결정을 내릴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확산이 이제 올림픽 준비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렇지만 올림픽까지 아직 넉 달 넘게 남은 만큼 앞으로 상황을 더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전 세계 당국이 취하는 많은 조치가 이 코로나19 상황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이렇게 좀 공식 발표를 내놓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목별 국제 경기 연맹 대표자들하고 그 전에 화상 회의를 가졌거든요. 네. 근데 바흐 IOC 위원장은 6월 30일까지 선수 선발을 마치면 도쿄올림픽을 제때 개막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취소나 연기 뭐 이런 얘기는 없는 전혀 거예요?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뒀는데 그 얘기는 하지 않고 네, 아직은 결정을 내릴 때가 아니다. 이렇게만 얘기를 지금 했습니다. 성화는 잘 오고 있나요? 어떻게? 지금 성화가 네. 점화가 돼서 네네. 그리스에서 성화 봉송 행사가 열릴 예정이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300에 나왔던 그 스파르타 왕으로 나왔던 배우 있잖아요. 제라드 버틀러가 네네. 성화 봉송을 했는데 거기에 그 버틀러를 보려고 정말 많은 분들이 오시면 안 되는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구름 같은 관중이 모이니까 그리스가 급하게 성화 봉송 행사를 다 취소하고 지금 안전한 곳에 지금 성화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으로 이제 가져오는 행사를 이제 하게 되는데 일본 측이 그걸 또 그 성화를 인수하는 그 시계도 참가를 네네. 하지 않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19가 그렇죠. 또 확산될 수 있으니까 좀 근데 최소한으로 지금 하고 제랄 있습니다. 버틀러가 한다면은 네. 가고 싶긴 하겠네요. 그러니까 스파르타 지역을 돌 때 이제 제라드 네. 버틀러가 돌고 있었대요. 아. 네, 근데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셨답니다. 그렇군요. 일본 측에서는 뭐 취소나 연기 같은 거 없다라고 지금 일축하고 있어요. 네, 뭐 계속 완전한 형태로 실현하겠다. 그렇습니다. 아베 총리가 네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아사히 신문은 이게 연기를 포함한 발언을 일부러 조금 약간 포석을 두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안 한다 이런 뜻으로 돌려서 얘기를 하는 게 조건이 아니냐. 갖춰지지 않으면 갖춰지면 그러니까 완전한 준비를 해야만 어. 우리가 할 수 있다. 근데 네네. 이제 뭔가가 이렇게 미뤄지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못 할 수 있다. 뭐 이런 포함한 발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그러니까 시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아주 좀 피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뭐 언제라고 못을 박을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지금 정부나 여당 내에서는 1년 연기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긴 하지만 그 아무튼 아베 총리의 발언이 정치권에서는 무관중 등 조치 없이 개최할 수 있는 상황이 올 때까지는 올림픽을 미루겠다 뭐 이런 의미로 수용이 되고 있다. 그래서 아무튼 연기를 살짝 깔아놓은 포석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연기를 해도 문제잖아요. 지금 모든 시설이나 뭐 이런 걸 다 네. 지금 다시 조율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예약이 다 완료된 네. 시설이 있어서 여기를 내년으로 미루게 되면 그때 또다시 예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배상 문제도 있을 수 있고 티켓은 뭐 환불받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 없답니다. 아 그래요? 네, 없다고요.
돈을 내셨으면 그냥 정말요? 치료합니다. 네, 그래서 오. 이 천재지변이나 전쟁, 테러 같이 공중위생에 관한 긴급 사태가 포함이 됐을 때는 조직위원회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이 명기가 돼 있대요. 근데 이제 코로나19는 천재지변에 해당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직위로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거니까 네. 이거를 이미 티켓을 사신 분들한테 물어줄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지금 비쌀 텐데 이 입장권도 상당히. 그렇죠. 지금 올림픽 입장권이면 508만 장이 지금 올림픽 508 도쿄 올림픽에만 배정이 돼 있고 패럴림픽 네네. 입장권이 165만 장이나 판매가 됐거든요. 이미 판매가 됐어요. 네, 이렇게? 선판매가 돼서 아. 이제 이게 티켓팅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예, 돈을 돌려받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안 팔리겠네요. 당분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죠. 남은 표가 있다면. 근데 그럼. 지금 올림픽이 열리느냐 마느냐가 그러니까. 더 관건이기 때문에요. 네, 알겠습니다. 해외 뉴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전 외신캐스터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코로나19 확산 사태 대응과 관련한 국제법의 한계와 개선 과제를 다룬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이브닝 쇼의 국제법 전문가시죠. 아산정책연구원 이기범 국제법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 국회 입법조사처가 보고서를 냈어요. 이제 어떤 보고서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뭐 지금 코로나 지금 네. 사태가 확산되고 있는 과정에서 국제법도 한계가 있다. 그리고 국제법도 개선돼야 된다. 이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네. 특별히 세계보건기구가 그 만들었던 지금 국제보건규정이라고 있습니다. 뭐 네네. 국제보건규칙이라고도 하는데요. 여기에 그 내용들이 과연 지금 이런 코로나 사태에 적절했는지 뭐 이런 것을 갖다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것이 잘 돌아갔는지 예,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근데 사실 뭐 국제법에 대한 얘기는 뭐 네. 이번 사태가 아니더라도 뭐 여러 가지 논쟁이 많긴 하잖아요. 예, 이게. 그렇죠. 뭐 이제 현실적으로 법이 있는 것과 그 네. 법이 실효적인 문제는 좀 다르니까요. 네네 그렇군요. 일단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현재 상황을 대충 생각을 해보니 썩 좋은 내용은 아닐 것 같아요. 좀 비판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예, 비판적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국제보건규칙, 네네. 보건규정이라고 하는 그 세계보건기구가 만든 그 규칙이 잘 작동하지 못했다는 거고요. 근데 그 이전에 먼저 이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2005년에 만들었거든요. 이 네? 규정이요? 예, 규정을 2005년에 만들었는데 이 규정이 부실하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이제 세계보건기구부터 먼저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예, 세계보건기구 뭐 네. 지금 세계보건기구를 모르는 분은 이제는 없을 뭐, 겁니다. 네, 예. 온 국민이 다 알고 계시죠. 뭐 네. 영어로는 이제 WHO라고 네네. 그러죠. 1948년에 만들어졌고요. 세계 보건 문제를 갖다 사실 총지휘하는 예, 그런 곳입니다. 우리 알고 있는 뭐 게임 중독 같은 것도요. 네네. 예, 이곳에서 다루고 있죠. 아 맞아요. 이걸 질병으로 처리를 하느냐 마느냐. 예, 그렇죠. 네. 그래서 각국으로부터 그러니까 회원국이 194개국이나 네네. 돼요. 그러니까 유엔 회원국 숫자보다 많다는 거죠. 그래서 각국으로부터 어떤 정보를 갖다가 이렇게 취합을 해가지고요. 거기에 맞는 이제 보건 정책을 갖다가 그 권고를 하고 각국은 또 그걸 실현해 나가는. 그러니까 이상적이죠. 이상적이긴 한데 이번 사태를 보게 되니까 잘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구나 이런 걸 갖다가 저희가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권고를 하면 이제 국가가 그거를 꼭 따라야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그거는 아닙니다만은 네네. 예, 국제 기구가 그렇게 이제 권고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따릅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번 코로나 사태 속에서 각국에게 이제 확진자 숫자를 갖다가 세계보건기구가 받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뭐 일부 국가는 숫자가 정확하지 않다는 비판은 있지만은 네네. 많은 국가들이 정직하게 이제 보고를 하고 있는 거지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이탈리아나 뭐 지금 스페인, 독일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 수가 급격히 늘어난다는 것은 사실 그 국가들이 정직하게 보고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얘기를 이제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먼저 이분 가브르 이게 좀 여러 가지로 발음하더라고요. 게브르 예수스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거브르 여수스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사무총장 WHO 사무총장 이야기가 많았잖아요. 예, 지금 너무 많죠. 네, 욕도 많이 먹어요 지금 이분이. 예, 거브로여수스, 예, 게브로여수스. 저도 네네. 이제 발음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이분이 지금 그 사실 초기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네네.
그 중국을 갔다가 1월 달에 방문을 했었죠. 네. 그리고 이제 시진핑 국가 주석을 만나는 과정에서도 중국의 이제 투명성을 갖다 굉장히 칭찬을 했어요.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지금 중국의 투명성이라고 말하기에는 이게 지금 사태가 심각한 것 같은데 그 사태가 시작되기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던 사실 분이고요. 초반에 우한에서 이제 발병을 했다 했을 때 중국 정부가 상당히 좀 많이 은폐하려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네. 그렇게 많이들 생각이 네네. 되는 거죠. 그런데도 그 당시에도 중국의 투명성이라든가 뭐 중국 때문에 이제 그 전 세계 보건이 많이 이제 도움을 받았다라든가 네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셨고요. 근데 실제 이분이 2017년에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에 당선될 때 중국의 힘으로 사실 당선이 됐고요. 네네. 그 이후에 뭐 그것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친중 행보를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나는 친중이다. 이걸 갖다 지금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제 중국에 대해서는 그런 어떤 비판적인 언급이 없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이제 언급을 할 때 뭐 이탈리아라든가 한국에 이런 게 확산이 되고 있어서 뭐 걱정이라든가 뭐 이런 식의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많은 분들이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아까 잠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보고서 내용이 결국에는 지금 이제 국제보건 규정이 코로나19 사태를 닥치고 보니까 잘 작동이 안 되더라. 라는 그렇습니다. 얘기잖아요. 이제 정확히 어떤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잘 작동이 안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각국이 이제 그 지금의 현재 사태라든가 아니면 확진자 숫자라든가 이런 걸 갖다 이제 보고를 해야 됩니다. 네네. 근데 많은 국가는 정직하지만 또 어떤 국가는 과연 이 숫자가 적절한가 이제 이런 의심을 가질 수 있는 네네. 국가들이 있습니다. 네. 지금 그렇게 했을 때 세계보건기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 숫자가 잘못됐으니 다시 보고하라 이렇게 하질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각국이 그런 의무가 있지만은 그 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했을 때 세계보건기구가 할 수 있는 제재할 게 없군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그거 관련해 갖고 뭐 방법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방법을 네. 갖다가 이제 강구를 해야 네. 될 겁니다. 아, 분명히 코로나 사태 이후에 세계 보건 규칙, 보건 규정은 개정이 돼야 됩니다. 네. 지금까지 많은 문제를 갖고 있죠. 사무총장이 뭐 그 비상 사태를 선언한다거나 네네. 팬데믹을 선언한다거나 이런데 이제 재량이 크다는 거죠. 권한이 큰데 이런 것도 과연 사무총장 권한으로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은 이렇게 불성실하게 보고하는 국가들을 어떻게 제재할 것인지 아니면 그런 능력이 없는 국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네. 이런 국가들 개도국은 어떻게 도와줘서 확진자 숫자를 받아낼 것인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규정 안에 만들어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건 누가 만들어요? 그 총회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WHO 총회에서? 세계보건기구 총회에서 이 보건규칙, 보건규정을 개정하는 논의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뭐 2020이 될지 2021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개정된 규칙을 만들 필요성은 지금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럼 우리 이 박사님 생각하시기에 잘 이행하는 국가, 뭐 우리나라 이 정도네, 우리나라 그리고 잘 이행하지 않는 국가 어떤 국가들이 있을까요? 일단 잘 이행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입니다. 그렇죠. 한국은 권고 조치조차도 네. 그대로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그 비상사태 선언 때 네. 여행과 무역에 대해서 제한을 하지 말자라고 했는데 그건 네. 권고였습니다. 네네. 당시에 제한해도 됐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그러니까 국제기구의 권고도 잘 지키고 사실 확진자 숫자라든가 굉장히 성실하게 방역 조치나 보고하고. 이런 것은 굉장히 성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그 학생이 선생님 말을 잘 듣는 것처럼 잘하고 있는 상황이고 모범생이군요. 근데 이에 반해서 잘 안 하는 국가들 우리 주변에 있죠. 우리 주변에 뭐 중국이라든가 일본이 대표적으로 이야기가 네네. 될 수가 있는데요. 중국의 지금 확진자 숫자가 8만 명이 넘습니다. 네. 근데 이탈리아가 지금 3만 명이 넘었죠. 그렇죠. 이것을 봤을 때 과연 그 확진자 숫자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지 않아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의 지금 가장 큰 문제가 그 검사 샘플이 적다는 거잖아요. 네네.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을 갖다가 세계보건기구가 뭐라고 하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일본이 검사를 적게 해서 숫자가 적게 나오는 것을 갖다가 방역을 잘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세계보건기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그것을 또 어떻게 보면은 그런 국가들은 이제 좀 이용한다고
또 보여진다는 거죠. 누가 누구를 이용해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나 일본 입장에서는 네. 숫자를 조금 뭐 불성실하게 보고를 네네. 한다라던가 아니면은 세계보건기구가 가고자 하는 길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세계보건기구는 여하튼 코로나 사태를 종식시키려고 그러는 거죠. 네네. 근데 뭐 중국이나 일본은 자국의 이미지라든가 이런 걸 좀 생각하지 않나. 그래도 뭐 세계보건기구가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라는 것. 예,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그 이번에 알려지게 된 것 같습니다. 왠지 얘기를 듣고 약간 우리가 손해 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예, 그런 면도 네.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계속 이 문제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을 때 만약에 국제기구의 권고나 이런 것을 우리처럼 이렇게 아주 네. 금과 옥조처럼 지키는 국가는 없는데 또 막상 방역의 문제니까 한국이 잘한 면도 있는 거지요. 그렇군요. 이게 만약에 그거 확진자 숫자라든지 이런 거를 제대로 보고를 안 한다. 그랬을 때는 어떤 문제들이 그럼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뭐 세계보건기구도 인정하는 것처럼 네. 지금 확진자 숫자가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을 때 194개국이 서로 조금씩 이제 성실하지 않게 보고를 했을 때는 네. 결국 이 통계 자체가 믿을 수 없는 거고요. 그러면 음. 분명히 방역에는 허점이 생길 겁니다. 예,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15만 명 정도 됐나요? 확진자 수가 그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실제는 그 이상일 수 있죠. 근데 어떤 국가들은 우리나라는 한 명도 없다라고 주장하는 국가도 있고, 예, 그런 국가들도 지금 50개국 이상 되는 상황이죠. 맞아요. 예. 예, 근데 이것을 갖다가 이 정도의 전파력이 있는 바이러스에 대해서 과연 믿을 수 있는가 의심이 든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종의 사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감염병 같은 게 있으면은 굉장히 중요한 게 신뢰다. 그렇죠. 이게 뭐 지역 사회 내에서의 신뢰도 중요하고 국가에서의 기관에 대한 신뢰도 굉장히 중요한데 WHO라는 세계 보건기구라는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신뢰를 못하게 되면 사실 또 국제사회가 그렇잖아요. 살아남아야 되는 어떻게 보면 각자 도생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럴 경우에는 뭐랄까요. 그냥 정글처럼 되어버리는. 예, 그렇습니다. 사실 국제기구가 만들어진 이유 자체가 우리가 국제적으로 서로 협력하고 연대하자는 건데요. 네. 그 자체를 갖다 지금 부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각국이 이제 팬데믹이 선언이 되고 나니까 다 급해졌죠. 네. 그냥 이제는 체면도 없죠. 그냥 막 입국 조치하고 이래도 뭐 거기에 대해서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 주제에 대해서 지금 다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지금 처음부터 차라리 그러면은 세계보건기구가 비상사태를 선언했을 때 오히려 이게 무역이라든가 여행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라고 차라리 인정을 해주고 그럼에도 팬데믹이 되었다면은 오히려 지금은 우리가 연대할 때이다. 이렇게 했으면 설득력이 있었는데 네네. 일관되게 여행 및 그 교역은 제한할 수 없다. 제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한국이 일방적으로 예를 들어서 다른 국가들이 입국 금지 조치를 할 때도 여기에 대해서 사실 별 언급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요. 한마디도 안 했어요. 말을 그렇게 해놓고 그러니까 비상사태를 선포를 해놓고 그리고서는 거기에 대해서 입국인 금지라든 이런 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말해놓는데 한국이 이렇게 당하고 있을 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어요. 오히려 다른 국가들이 100개국이 넘는 국가들이 한국에 대해서 입국 금지나 입국 제한 조치를 할 때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이라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겠죠. 한국에 대해서 과도한 조치를 한 것은 오히려 우려스럽다라든가 네네. 이 정도 얘기를 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비상사태라든가 팬데믹이가 이런 상황에서 세계보건기구가 자기 중심을 잡고 자기 딱 그 조치를 갖다 정확히 얘기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세계는 지금 더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이제 그 프로그램 들으시는 분들 질문도 이제 그때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었는데 그래서 팬데믹이 되면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거냐. 그래서 그때 질문 한번 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조치들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정작 세계보건기구에서 팬데믹 선언을 할 때는 별 얘기가 없었어요. 뭐가 어떻게 달라지든지. 왜 그러냐면은 네. 그 당시에 선언을 하면서 정확히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상황이 심각하지 해서 선언은 하는데 네. 이게 용어적인 문제이다라고 영하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말로 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 준 영향은 엄청났죠. 지금 세계 경제가 주식시장이나 여러 가지 무역이나 이런 게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세계보건기구가 이것을 갖다가 말이라고 하지 말고 팬데믹이라고 선언을 하려면
분명히 각국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그러니까요. 명백히 알려줬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가이드라인 같은 것을 전혀 내놓지 않고 그냥 너무 심각한 것 같아서 하도 막 얘기를 많이 하니까 알아서 팬데믹 딱 이러고 빠진 예, 느낌. 정확히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팬데믹을 선언하지 않은 것보다 못한 상황이 된 것이죠. 참 문제가 좀 많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뭐 동의를 하실 것 같아요. 네. WHO 요번에 세계보건기구 요번에 굉장히 체면을 구겼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에 대한 평가 우리 국회에서 입법조사처에서 나와서 설명을 좀 드리면서 한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아산정책연구원 이기범 국제법센터장이었습니다. 네, 오랜만에 끝곡을 보내드립니다. 칼라 보노프의 The Water is Wide 들려드리면서요. 내일 전국에 강풍이 분다는 예보가 있습니다. 네, 많이들 주의하시고요. 네, 저는 오늘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내일 6시에 여러분과 다시 만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윤이었습니다.